할 차례입니다. 102번부터 끝까지 마무리하는 내용이고, 일단은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제2차 소득수지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고, 오늘은 제가 정답을 쭉 말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정답은 3번입니다. 102번의 정답은 3번. 자, 1번부터 보면은 자국의 기업이 타국에 대해서 나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 흑자가 되기 쉽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2차 소득수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경상수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잠깐 정리를 좀 하자면, 자, 경상수지 다 학습이 되어 있겠지만, 국제수지 항목 중에 첫 번째가 경상수지, 그리고 자본 이전 수지, 그리고 금융수지, 그리고 오차 탈루 이렇게 했는데 경상수지 항목 중에서 무역수지, 서비스수지, 그리고 1차, 제1차 소득수지, 그리고 제2차 소득수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금융수지도 물론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2차 소득수지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러니까 거래가 아닌 거예요. 거래가 아니라 무상으로 다른 나라한테 돈을 주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소비재를 주거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의약품 보내거나, 물건 보내거나, 이런 것도 다 2차 소득수지에 해당을 합니다. 송금도 마찬가지예요. 송금도 뭔가 조건 없이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소득 수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번 선지 보면 기업이 외국에 보낸다 이렇게 나왔는데 국가가 보내든 기업이 보내든 상관없어요. 개인이 보내도 그렇고. 그래서 흑자가 아니라 적자입니다. 이건 흑자, 적자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들어왔는지 외국 사람들한테 빠져나갔는지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보낸 거잖아. 그러면은 흑자가 아니라 적자죠. 빠져나간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국제기관의 거출금의 액수가 국제기관에 이것도 지원하는 돈입니다. 다른 나라를 국제기관을 통해서 돕는 거죠. 큰 국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흑자가 아니고 적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도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 의한 파국에 대해 무상 원조액이 큰 국가는 적자가 되기 쉽다. 되게 당연한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돈이 빠져나가니까 2차 소득 수지 적자겠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지만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2차 소득 수지가 그래서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외국을 도와주는 나라이니까요. 한 번이 정답이고 노동자를 해외로 많이 파견해서 해외로부터 송금이 많은 국가는 적자가 되기 쉽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한테 들어오는 송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돼야 되겠죠. 4번도 그래서 틀렸습니다. 103번으로 가보죠.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오야가이샤가 해외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 배당이나 리스크, 이것도 이자랑 같은 말이에요. 배당이나 이자를 받았다고 하자 이러한 직접 투자 수익의 발생이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국제수지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3번 정답은 1번이야. 경상수지 가운데 제1차 소득수지 흑자화의 요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1차 소득수지 지금 나왔지만 제가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강조를 했었냐면은 금융수지랑 1차 소득수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수지는 투자한 금액 그 자체고요. 그리고 1차 소득수지는 투자에 의한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배당금, 투자 수익 이런 것을 1차 소득수지라고 합니다. 이거 알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경상수지 중에 제1차 소득수지의 흑자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1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2번 선지는 2차 소득수지의 흑자와의 요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니고요. 다시 말하자면 2차 소득수지는 거래가 아니고요. 그냥 무상으로 주거나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돈이든 물건이든. 그리고 경상수지 가운데 무역 서비스 수지의 흑자와의 요인. 이것도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니까요. 이자, 배당 이런 거는요. 그리고 경상수지는 변화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경상수지잖아요. 1차 소득 수지가 경상수지니까 경상수지가 변화되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4번으로 가보죠. 104번. 네.
104번입니다. 어느 국가에서 국제수지 통계 제1차 소득수지의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것을 고르시오. 요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차 소득수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차 소득수지를 꼭 꼼꼼하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보면 이 국가는 타국이나 국제기관으로부터 다에게 큰 액수의 자금 원조를 받고 있다. 자, 그러면 원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소득수지죠. 일단은 2차 소득수지. 이거 이해되세요? 그런데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흑자겠죠. 흑자. 그래서 2차 소득수지의 흑자 요인입니다. 2번. 이 국가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출이라고 하면은 경상수지 항목 중에서 무역수지에 해당을 하겠죠. 무역수지. 그 다음에 이 국가는 해외에 투자를 했는데 그것으로부터 큰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1차 소득수지가 되겠습니다. 1차 소득수지 흑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 국가는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로부터 송금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좀 애매할 수도 있는 선지라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시험 문제 푸실 때 아직까지 그런 걸 물어보는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송금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었던 것처럼 제2차 소득 수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있잖아요. 제1차 소득 수지에서 뭐라고 배웠었냐면은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후자에 의한 한 소득, 이게 기본이라고 했긴 했어요. 했긴 했는데 이것도 있거든요. 노동자에 대한 급여, 이것도 일을 해가지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소득 수지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1년 미만의 노동자에 해당을 하거든요. 1년 미만의 노동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1년 미만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일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우리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1차 소득수지 국제수지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자본 같은 순지에서 이 국가는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이 사람이 만약에 1년 미만의 사람이었다면은 이 사람이 돈을 받으면 1차 소득수지에 반영이 되죠. 이 사람이 승급을 했다고 해서 2차 소득수지가 되지 않아요. 그냥 1차 소득수지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선지는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미만의 노동자였을 경우에는 1차 소득수지 흑자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거는 현실적인 내용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 노동자의 급여에 의한 소득은 전체 중에서 매우 적은 금액이에요. 매우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와 어울리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송금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2차 소득수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 자, 다음 그래프는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의 서비스 수지 가운데 서비스 수지도 단순히 그냥 여행 수지가 아니라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지 항목이 있는데 여행 수지, 그리고 수송 수지, 그리고 금융 서비스, 지적 재산권 사용료,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 얘네는 함께 가는 거예요.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는 같이 갑니다. 이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행 수지를 나타내는 것을 골라보세요. 일단은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절을 생각하면은 뚝 떨어지는 걸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긴 해요. 2번이 정답이긴 한데 나머지 것도 좀 말씀을 나온 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A를 먼저 볼게요. A가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걸 보시면 2000년대 정도부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흑자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적 재산권
여기 지적재산권 사용료 이 수지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은 이 서비스 수지 중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획득을 달성하고 있는 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적재산권 사용료가 뭐냐면은 물론 그 연예인들, 가수들 이런 것도 뭐 저작권이라고 하지만 기업의 기술이에요. 기업의 기술을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안정적으로 흑자라고 하는 것은 일본 기업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일본 기업의 기술이 해외에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흑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시고 자, B를 보면은 B가 방금 전에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행 수지인데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행 수지에는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거, 배 타고 가는 거 그거 안 들어가요. 그거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수송 수지입니다. 여행 수지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이 그 나라에 가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돈을 쓰거나 호텔 이용하거나 여행 관광지 가거나 요럴 때 쓴 돈을 여행 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 여기 보시면은 엄청나게 적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일본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여행을 갔었다는 소리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요 시점 2010년대 중반 정도부터 일본이 좀 비자를 완화했어요. 외국인이 일본에 들어올 때 비자를 좀 쉽게 여행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러기도 하고 N저가 이제 흐름이 있었습니다. N저 흐름. 그래가지고 이제 폭발적으로 쭉 늘었었죠. 그러다가 코로나 때 꼬꾸라졌다가 여러분 책에서 보셨겠지만 2023년 여기 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2023년에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제 그 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시면 되는데, 그리고 C는 금융 서비스인데요. 금융 서비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식 그 어플에서 사고 팔거나 이럴 때 걔네들이 꿈쩍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수수료 받잖아요. 수수료 그런 거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 C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D 말고 이쪽에 써 있는 게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인데 예를 들어서 뭐 구글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구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다 미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줌도 나도 돈을 내면 사고 있잖아. 근데 일본에서 나는 개인이지만 기업으로서 이거를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겠죠. 그래서 계속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나온 김에 말하자면은 D가 이제 수속인데요.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배나 비행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이용하는 건데, 일본 비행기, 일본 배를 이용할 텐데 왜 적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좀 특이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허니 치적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름이 좀 어렵지만, 배 주인은 사실은 일본 사람이고 배 주인은 사실 일본 사람이거든. 근데 등록은 해외로 한 거야. 등록은 해외. 예를 들어서 그 우리 파나마 이런 데 들어봤죠. 파나마. 이런 데가 뭐냐면은 세금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의 정작 주인은 일본 사람이지만 이렇게 배를 등록했을 때 세금이 저렴한 그런 국가에다가 등록하기 때문에 이게 선행성으로 이 배는 일본 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선의 치적선이라는 개념만 뭐 좀 이해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파나마 아니면은 그거 있죠. 저기 우리 세계사 시간에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그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은 나라 중에 리베리아 있었죠. 요런 데, 파나마, 리베리아 요런 데가 편인 지적선을 주로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106번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표 가운데 제1차 소득수지가 항상 흑자인 국가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지금 잠깐 한 10문제도 안 풀었는데 1차 소득수지 문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꼭 기억하시고 해외에 지불한 이자나 배당보다도 해외로부터 받은 이자나 배당 쪽이 더 크니까 흑자죠. 1차 소득수지 흑자. 자, 그다음에 2번 해외에서 일하는 자국민의 급여보다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급여가 더 크다. 자, 보세요.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외국인에 대한 급여라고 나왔을 때 이게 발효하고 1년 미만이라는 거예요.
알죠? 1년 미만이 외국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1차 소득 수지라고는 할 수 있지만 흑자라면 반대로 써 있어야죠. 이거는 1차 소득 수지의 적자이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살짝 헷갈릴까봐 추가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1년 이상이면은 어떻게 되는가? 1년 이상이면은 내국인 대우를 한다고요. 거주자예요, 거주자. 그러면은 애초에 국제 수지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1년 이상인 사람한테 지불한 급여는 애초에 거주자이기 때문에 국제 수지가 아니라고요. 예? 그냥 국내에 있는 직원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사람이 본국에다가 송금을 하는 것은 그것은 2차 소득 수지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헷갈리겠지만. 자, 그 다음에 3번 해외에서 사는 자국민의 송금액보다도 국내에 사는 외국인의 송금액이 더 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송금은 오늘도 여러 번 나오고 있지만 애초에 2차 소득 수지고요. 2차 소득 수지고 그런데 국내에 사는 외국인의 송금액이 더 클 때는 2차 소득 수지 적자가 된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 기준이 아니라 거주자 그 누구 나라 사람 이 말이라고요. 그냥 국내에 있는 국민이 아니고 외국인한테 보는 거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2차 소득 수지면서 적자라고.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 사람 비거주인, 비거주자에게 보내진 것이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에 의한 해외 기업의 매수액보다도 해외 기업에 의한 국내 기업의 매수액이 더 크다. 매수액 이거는 투자한 금액 그 자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드디어 나온 금융수지. 알죠? 금융수지가 되는 것이고 이제 해외 기업에 의한 국내 기업의 매수액이 더 크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자 너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돈이 들어왔어, 나왔어 이런 걸 생각하는 거라고 했잖아.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을 산 거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일단은 들어온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흑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다시 여기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산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자산이 늘어난 건 맞죠. 그 기업의 자산은 늘어났지만 금융수지를 계산할 때는 그냥 돈이 들어왔어 나갔어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한 거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2차례 금융수지 흑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07번으로 넘어가 보죠. 107번. 다음 그래프는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일본, 미국, 중국, 스위스의 금을 제외하는 외화 준비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프 가운데 A부터 D에 해당하는 국가 명의 조합으로서 가장 바른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중국, 일본, 스위스, 미국 이렇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그 외화 준비액 순위를 배웠을 때 3위까지 배웠었어요. 그래서 중국, 일본, 스위스 이게 순위입니다. 애초에 순위고 미국이 전 세계 4위 아니에요. 미국은 뒤에 있는데 여기서 항목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말하자면은 4위가 인도, 5위가 러시아, 6위가 타이완 이렇게 돼요. 예, 그런데 미국은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화 준비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1위가 중국이다라고 하는데 요것을 이유를 오늘 추가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이 1위가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원래 여기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일본이 1위였지 않습니까? 2000년까지 일본이 1위였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2000년 무렵부터 갑자기 중국의 외화 보유액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의 힌트인데 뭐냐면은 중국이 2000년에 WTO에 가입을 해요. WTO가 뭔지 아시죠? 세계무역기구요. 2000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하면서 중국 제품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예요. 세계 공장으로 불렸었잖아요. 지금은 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부터 달러가 많이 들어왔겠죠? 이것을 다 외화 보유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스위스도 뭔가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것도 다 배운 내용이랑 연결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도 2009년 무렵에 C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요때 우리가 배운 영역 중에 뭐가 있냐면은 유럽
부채 위기가 있었어요. 2009년 그리스 부채 위기거든요. 우리가 배웠던 건 그리스죠. 예, 그래서 그리스의 이전 정부가 빚을 속였잖아요. 얼마 있었는데 감소해서 속였었다고요. 그게 발각이 되면서 그리스의 경제가 망할 뿐만 아니라 EU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빚이 괜찮은가 이런 거 조사를 했는데 남부 유럽에 있는 나라들 위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그리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사실 아일랜드긴 한데 아일랜드 그리고 그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이 나라들 그리고 저기 뭐야 이탈리아 있죠 이탈리아 이탈리아 여기 여기 물론 그 잠깐만 아일랜드는 뭐 남유럽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나머지 나라들이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남유럽이잖아요. 이 나라들이 좀 금융적으로 위험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스위스가 자기의 자국 가치 스위스 프랑을 쓰거든요.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스위스 프랑이라는 화폐가 있어요. 얘네 유로 안 쓰는 거 아시죠?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시 설명합니다. 자, 유로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유로를 안 쓰는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 가치가 너무 높아지면은 수출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달러를 많이 샀다고요. 달러를 많이 사가지고 자국 통화 가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스위스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은 외화 준비를 늘리느냐?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할게요. 보통은 환율이 너무 높아지거나 너무 떨어졌을 때 국가가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일본에서 N 저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일본의 N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N의 가치가 한국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N 저가 됐을 때 막 160을 돌파하고 막 이럴 때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뭘 하는 거냐면은 달러를 자기가 갖고 있는 달러를 막 팔아요. 이 외환 시장에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막 팔고 그러면 이 시장에서 어떤 작용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달러를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네.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일본 엔의 가치가 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중국도 미국이랑 무역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달러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좀 복잡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108번. 108번 다음 그래프는 미국의 경상수지, 무역수지, 서비스수지, 그리고 소득수지 각각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경상수지의 추이를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단, 소득수지는 1차 소득수지와 2차 소득수지의 합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득수지를 1차 소득수지, 2차 소득수지 합쳐서 적어놨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 금액 자체가 2차 소득수지는 1차 소득수지에 비해서 얼마 안 돼요. 누구를 지원을 하건 지원을 받건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액수가 아니다. 이것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상당히 많이 틀리는데 자 그래서 여기 문제가 뭐예요? 정상수지의 수위를 나타내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정답은 3번이거든요. 3번인데 많이 틀립니다. 자, 애초에 여기서 뭘 짚어야 되냐면은 미국의 그 실제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긴 하지만 경상수지가 뭔지를 알면은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경상수지가 애초에 무역수지 더하기 서비스수지 더하기 소득수지잖아요. 나머지 세 개를 합친 게 경상수지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더 위의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2010년하고 2011년 여기 정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렇게 해보세요. 요렇게 줄을 딱 그어 보면은 여기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한 이렇게 쓰죠. 이쪽 제일 위쪽이 15만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5만 정도. 그리고 이쪽 요 두 번째 진한 거.
요거, 요거. 요거가 한 10만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10만. 10만 정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세 번째 써 있는 거, 요쪽. 잠깐만요. 요쪽에 해당하는 거. 요쪽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데, 한 마이너스 45만 정도 된다고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쪽. 요쪽에 해당하는 게 뭐 마이너스 70만.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자, 15 더하기 20, 10만은 25만이잖아요. 25만. 근데 마이너스 70만 하고 25만을 하면 마이너스 45만이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합친 게, 요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15, 10 하면 25잖아. 25인데 70에서 25를 빼면은 45가 되잖아. 응? 70에서 20 빼면 50이에요. 거기서 5 빼면 45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45가 경상수지가 된다. 즉 15, 10, 마이너스 70을 더한 값이 경상수지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지금 된 것 같은데. 지금 된 것 같은데. 그래.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지식적인 내용. 그렇다면은 여기서 1번으로 제일 높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거꾸로 가다, 거꾸로. 여기 4번은 그 미국에서 4번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무역수지입니다. 무역수지. 자, 미국은 무역수지가 적자인 게 특징이에요. 이거 아시죠? 달러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 기준이 되는 통화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미국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나라 기준의 돈이잖아요. 미국한테 유리한 상황은 오히려 뭐냐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역에서는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미국 내의 제조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 보통 생산을 하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은 쉽게 말하면 그냥 소비 중국이에요. 소비 중국. 해외에서 들어오는 온갖 제품을 삽니다. 그래서 무역에서는 옛날부터 우리 1960년대 그때 배웠잖아요. 계속 무역 적자예요. 그런데 단 제일 위에는 1차 소득 수지입니다. 1차 소득 수지. 미국은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해요.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투자로부터 얻는 그 이자나 배당금이 1차 소득 수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차 소득 수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써 있는 게 서비스 수지인데요. 서비스 수지. 서비스 수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헐리우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헐리우드 그 작품을 외국에다가 팔아 이런 거. 그리고 월스트리트 금융 이런 걸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 이런 거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거 하냐. 그래서 서비스 수지도 흑자입니다. 다만 여기서 그림에서 나온다시피 그 뭐랄까 1차 소득 수지랑 서비스 수지를 그 적자가 다소 완화가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경상 수지는 적자예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상 수지는 적자가 됩니다. 이것도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9번으로 가죠. 109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본 문제가 쭉 나오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서는 GHQ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가 경제 민주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했습니다. 이때 실시된 것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1번 신분해방령의 발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분해방령은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메이지 시대라고 하는 게 언제 시작이 되죠? 아니요. 68년. 1868년이 메이지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신분해방령이 메이지 시대 초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1871년인데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1871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초기라고요.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더 이상 그 사무라이 특유의 복장과 칼도 못 차게 되고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신분평등이 산업공상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주회사의 해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이때 지주회사가 금지되었잖아요. 지주회사가 금지돼서 재벌이 해체가 됐죠. 콘체르는 해체가 됐었던 게 바로 이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독점금지법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정치 시간에 필기를 한 내용입니다만 이것도 참고로만 아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1985년에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 복지 이런 데서 금지.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기서 남녀 차별 철폐 노력 뭐 이랬어요. 이랬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이것도 금지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완전 친구예요. 그래서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은 이 시절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자, 110번. 일본에서 노동에 관한 법 규제에 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요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1번부터 보면은 18세 미만을 노동 종사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기억하시나요? 몇 살인지? 기억 안 나세요? 15세예요. 15세 3월 31일 이후부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1부터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고1부터 중3까지는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고1부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저임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고요. 이거 최저임금이 시작된 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었던 건데 1959년에 최저임금이 제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포인트를 그 숫자를 외우기보다는 1955년부터 고도경제 성장이 시작된 거 아시죠? 고도경제 성장이 시작돼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됐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앞에서 배웠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최저임금이 1938년에 제정이 되거든요. 그 당시가 언제냐면은 1933년부터 대통령을 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했잖아요. 뉴딜 정책할 때 최저임금을 제정한 거예요. 복지를 위해서. 그래서 일본은 1959년이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노동시간 제도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서 철폐되었다. 법정 노동시간 있습니다. 40시간이죠. 주 40시간. 이렇게 돼 있고, 주 5일 40시간이 기준이고요. 물론 야근 이런 거 있습니다만, 별도의 제도로. 근데 예전에 이것만 하나 알아두세요. 맨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는 주 6일 48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 토요일까지 일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다가 주 5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는 사용자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용자 측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장님, 좀 넓게 말하면 경영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영진이 절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개입할 수 없는 게 바로 노동조합이에요. 왜냐면 이거 기억하시나요? 노동 3권이 있잖아요. 노동 3권이 헌법에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단결권, 단체를 만들 권리, 단체 교섭권, 단체로서 이제 대응할 권리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된 거라서 사용자가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다고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11번입니다. 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바로 1번입니다. 방금 내용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운영에 사용자가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요 말 자체이긴 한데요. 뭐냐면은 노동조합법은 한마디로 해서 노동 부당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법이거든요. 노동 부당 행위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그 설립이나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설립에 개입하는 게 노동 부당 행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노동조합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노동 부당행위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합을 결성하는 걸 금지하고 있지는 않죠.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은 일반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한테 있습니다. 근데 특수공무원, 자위대, 소방관, 경찰관,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없죠. 그렇지만 일반 공무원, 교육 공무원한테는 있으니까 결승할 권리가 금지되어 있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의무로 되어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꼭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가입하고 싶어야 가입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노동관계 조정을 위해서 기업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자, 여기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중앙 노동위원회 그리고 각 도도부현의 노동위원회 이렇게 있어요. 중앙노동위원회와 도도부현 노동위원회가 있어서 노사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앙은 뭐를 하는 거냐? 어차피 도도부현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이제 뭐 도쿄나 이게 일본이라고 했을 때 도쿄도의 노동운영위원회도 있지만 국급의 내용이잖아요. 국가가 전체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일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입해서 중재를 한다. 이런 겁니다. 큰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가가 한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1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의 농업 정책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1번. 점령기라고 하는 것은 GHQ가 일본을 통치하던 1945년부터 51년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지주로부터 강제적으로 농지를 사들여서 그것을 싼 값에 소작농에게 매각했다. 이게 정답이고요. 기생지주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을 기생지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땅을 빼앗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모든 경제 성장기에 주식회사에 의한 농지 취득을 인정하고 농업 부흥을 도모했다라고 나오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게 애초에 이 당시에 주식회사가 없어요. 알죠? 1947년에 아까 전에 봤잖아요. 독점금지법에 의해서 지주회사가 해체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는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기타 정보이긴 한데요. 자, 그 2009년이에요. 2009년에 노동 법인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래. 미안해요. 노동이 아니라 농업이요. 농업 관련 법인을 허용했어요. 농업 일을 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회사를 2009년부터 다시 허용을 해서 기업도 농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다시 2009년부터. 자, 그 다음에 3번.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교섭의 결과 오렌지의 수입 자유화를 받아들였다. 이거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꼭 적어두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어, 가트가 있어요. 가트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죠. 그리고 그게 1947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를 했고, 거기서 마지막 라운드가 우루과이 라운드였고, 1986년부터 94년까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WTO가 설립이 됐죠. 여기서 정해진 게 WTO 설립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 무역 자유화, 그리고 서비스,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도 무역의 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내용이에요. 이거 일단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여기서 농산물의 무역 자유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쌀을 우리가 주로 배웠지만, 사실상 전 농산물이라고 해도 돼요. 전 농산물이라고 해도 됩니다. 쌀 말고도 잡곡 이런 것도 다 무역 자유화가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1991년에 소고기, 오렌지, 무역 자유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걸 기억하더라도 그러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결정됐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결정이 된 게 아니고 미국의 압박으로 별도로 협정을 맺은 거예요. 별도로 협정을 맺어서 1991년부터 소고기랑 오렌지 무역 자유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애초에 1960년대부터 이것도 미국의 무역 압박 때문에 밀 수입 자유화는 애초에 두 빨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기억하시나요? 미니멈 마켓 억세스 최소 시장 접근이라고 해가지고 쌀, 수입 최소한으로 하고 플러스 관세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 나라들은 쌀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우리나라한테 민감한 내용이잖아요. 쌀이 수입이 자유화가 되면은 우리나라 농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으로만 수입을 할게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걸 따냈어요. 그래서 그뭐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77만 톤까지는 이제 아주 낮은 관세, 한 5% 정도 관세로 수입을 할게. 근데 그것까지만 할게. 그것까지만 할게. 그리고 그 나머지를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고관세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778% 관세를 붙이고 있어요. 778%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했을 때 뭐냐면은 외국에서 아무리 쌀을 일본에 수출하려고 해도 원래 가격 플러스 곱하기 8배가 되는 거예요. 원래 가격 곱하기 8배로 일본에 수출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싸게 쌀을 팔더라도 일본 쌀보다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수출을 막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의 농업을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본이. 그래서 지금도 최소한으로 이제 쌀 수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변수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 마켓 가면은 있긴 있지만 거의 외국 쌀이 있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동물 사료로 쓰거나 아니면은 그 가루로 쓰거나 쌀 가루 이런 거 과자로 만들거나 이런 데 쓰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리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그 식량 작물에서 쌀만큼은 100%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쌀을 먹는다 소리예요. 일본 쌀이 맛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갑자기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4번 도하라운드에서의 합의에 의해서 모든 농작물의 수입 자유화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애초에 도하라운드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할까 모르겠는데 이거는 WTO가 시작을 하고 나서 WTO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 그런 그 라운드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대로 뭐랄까 그 협정이 제대로 선진국이랑 개발도상 사이의 의견 갈등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폐회도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래서 뭐 농작물이랑 관련이 없었기도 하고 플러스 일본이 애초에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수입 자유한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113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어갈게요. 자 이거 잠깐 치우고 113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부흥기 일본의 경제 정책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이것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민간 주도에 의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벌의 공적 조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 2차 세계대전 후에 부흥기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이제 살아나는 그 무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국가 주도였습니다. 국가 주도. 자, 그래서 혹시 요시다 시게루 생각나세요? 요시다 시게루가 이제 전후 2차 세계대전 후에 최초의 총리로 있었는데 경사 생산 방식 여기 써 있는 거 경사 생산 방식 하잖아요. 국가 주도를 했다고요. 예, 국가 주도. 그리고 이거 나온 김에 한번 씁시다. 이거 재벌의 공적 조성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재벌의 공적 조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국가가 어떤 기업들 살려주기 위해서 돈 벌게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걸 한 거냐면은 1950년대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신칸센이랑 고속도로 만든 거 아세요?
우리가 신칸센이라는 고속도로 기억할 때 1964년에 신칸센이 만들어졌고 1963년에 최초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배웠지만 그걸 만들기 시작한 게 50년대일 거 아니에요. 50년대부터 재벌의 공적 조성이 다시 있었고요. 물론 그 지주회사가 이때 살아난 건 아니에요. 지주회사는 1997년에 하시모토를 따릅니다. 근데 요 당시에 그 계열, KLX 계열이라고 해서 자, 그 옛날에 지주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잖아요. 이 자회사는 망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회사끼리 계열, 같은 계열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그룹화가 돼 있었어요. 이 회사를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만 없었을 뿐이지. 그리고 2번 정보통신업에 중점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경사생산 방식이 채웠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요시다 시게루가 경사생산 방식을 하긴 했는데 정보통신업이 아니었잖아요. 석탄철강이죠. 석탄철강. 그다음에 그 물자의 안전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에 의한 노동 운동이 금지되었다. 요거 실제로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는 그 3번 선지에 민간 기업 여기다가 밑줄 쳐시고 X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X. 일단은 자, 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냐면은 애초에 이 당시에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노동기준법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파업도 할 수 있고 노동운동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GHQ가 이거 처음에는 이렇게 노동운동을 장려를 하다가 지금 GHQ 입장에서도 일본을 좀 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47년에 이런 걸 하긴 했어요. 1947년에 그 공무원의 그 노동 운동 금지령이 있었거든요. 공무원의 노동 운동 금지령이 47년에 발표가 돼서 실제로 금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무원, 공기업 이렇게 쓰면 이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민간 기업 때문에 틀린 거라고요. 민간 기업.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아까도 나왔지만 공무원은 사업을 할 수 없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45년부터 47년은 파업을 할 수 있었어요. 공무원도. 이해되세요? 45년부터 47년은 할 수 있었고 근데 47년부터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 스트라이크 거는 안 되니까. 4번이 정답인데 재정 금류에 이게 금류라고 하는 게 금융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돈의 흐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한자를 쓰는 겁니다. 재정금융의 엄격한 그 억제, 긴축을 요구하는 도치 라인이 실시되어서 인플레이션이 작다. 도치라고 하는 사람이 1949년에 GHQ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정부의 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많이 걷고 이렇게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근데 너무 심하게 잡은 나머지 도치 불황에 빠졌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 내용의 도치입니다. 그래서 113번의 정답은 4번이고 114번 해보겠습니다. 고지 라인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 경제의 자립과 안정을 위해서 실시됐는데 고지 라인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4번의 정답은 2번. 1번부터 보면 유리가구가라 하카바마데라고 칭해지는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었다. 라고 나오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2년에 있었던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이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의 사회복지의 기틀을 만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1달러 360엔의 단일 환율이 설정되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1944년에 브레튼 우즈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IMF, IBRD가 설립됨과 동시에 고정환율제가 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금달러 본위제가 다시 시작이 됐죠. 그래서 1온스당 35달러라고 하는 달러랑 금의 교환 비율이 고정돼서 정해졌는데 근데 1달러당 다른 나라 돈 얼마 이거는 각 국에서 나중에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44년에 모든 게 다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 1달러당 360엔이라고 하는 것은 44년이 아니라 49년이었다. 도치라인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유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해금이 실시되었다. 금해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어렵지만 본위제의 금지를
그 금지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금본위제로 복귀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복귀를 했냐면은 일단은 언제 이탈을 했는지부터 말할게요. 언제 이탈을 했냐면 1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17년에 처음 이탈을 했어요. 1917년에 이탈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세계 대공황 무렵이었어요. 세계 대공황 무렵에 일본 정부 내에서 이제는 금본위제로 다시 좀 복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논의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왜 금본위제로 그 복귀를 해야지 좋냐면은 자, 태환 지폐라고 기억하시죠? 태환 지폐가 금이랑 교환이 보증된 지폐인데 금본위제에 들어가야만 일본의 엔이 보증되는 지폐가 될 거 아니에요. 무역을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하필이면은 세계 대공황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논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930년에 복귀를 해요. 그냥 무리하게 복귀를 합니다. 그러다가 못 버텨가지고 1931년에 최종적으로 이탈을 하는 거예요. 해서 두 번 이탈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금회금이 실시되었다는 조치 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4번 신자유주의 생각에 기반해서 규제 완화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이것도 시기가 아니죠. 시기가 1980년대입니다. 석유위기 이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전반에 걸쳐서 일본 경제는 국제수지의 천장으로 불리는 문제에 직면을 했는데 국제수지의 천장에 관련한 기술로서 가장 바른 것을 고르시오. 이것의 정답은 1번입니다. 호황이 되면 수입 증가에 의해서 경제 수지가 적자가 되고 내수 억제 정책이 이루어져서 경기 후퇴가 된다. 이런 말이야. 자, 보세요. 무슨 상황이냐면은 자, 일본은 전제가 이거예요. 일본은 원자재가 없어요. 원재료가 없다고요. 그래서 자,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입을 해야 돼요. 원자재 수입을 해야 돼. 근데 호황이 됐다는 말은 물건을 애초에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호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할 수밖에 없는 작업이 외국으로부터 대량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거라고요. 호황이 되면 외국으로부터 대량의 원자재를 수입해야 돼. 그래서 수입 증가가 됐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달러가 많이 빠져나갈 거 아니야. 달러가 많이 빠져나가지고 이제 일본의 달러가 부족해졌단 말이에요. 달러가 부족해져. 그래서 정부가 호황을 위해서는 계속 수입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억제 정책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억제 정책을 해서 수입 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당시가 좀 어렵게 나가자면 어렵게 설명하자면 이 당시가 어쨌든 고도 경제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계속 고착화된 건 아니에요. 적자가 계속 고착화된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자, 좀 들어가서 더 들어가서 말하겠습니다. 자, 억제 정책을 해가지고 수입을 제한했지만 일본 기업들은 애초에 수입한 것을 가지고 그냥 그것을 놔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들잖아요.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제품이 뭐냐면은 전자제품, 자동차 이런 거예요.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걸 팔아가지고 다시 수출처가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반복이 돼서 다시 호황이 되는데 호황이 되면 또 원자재 수입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또 억제 정책 하다가 막 이렇게 반복이 됐었다. 근데 언제 회복이 되냐면은 1960년대 중반 정도 되면은 애초에 안정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게 돼요. 안정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 달러가 많이 확보가 됐어요. 달러가 많이 확보가 되면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외화의 보유액이 넉넉하지 않아서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전반까지 잠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일본의 전기 냉장고, 전기 세탁기, 흑백 텔레비전, 승용차의 보급률을 나타낸 것인데 승용차 보급률을 나타낸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 중에서 삼중신기가 있었죠. 삼중신기가 이제 그 고도경제 성장이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흑백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잖아요. 흑백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가 먼저 등장을 하기 시작했겠지. 그러다가 이제 그 자동차는 60년대부터 3C라고 기억하세요? 60년대 3C라고 해서 자동차, 그 다음에 컬러 TV, 그 다음에 쿨러, 에어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제일 특징적인 게 4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4번은 흑백 텔레비전이잖아요. 흑백 텔레비전이 일단 기억하려는 포인트로는 64년 이 이후로부터 쭉 떨어지는 모습. 그게 두 가지 정도의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측면은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도쿄 올림픽이 끝났다. 이걸로만 기억을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60년대 중반부터 컬러 TV가 나오잖아요. 컬러 TV가 나오면서 흑백 TV의 수요가 줄었다. 이것도 있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59년 무렵에 갑자기 급상승하는 거 보이세요? 40, 스토베 텔레비전이. 그래서 89년부터 요 지금 초랑 말고 89년부터 이제 2019년까지 했던 아키토 폐쇄의 초랑이라고 알죠. 그 사람이 어, 왕세자였을 때 59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식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흑백티비를 샀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59년에 쫙 올랐었던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이 세탁기고 2번이 냉장고인데요. 세탁기가 냉장고보다 먼저 보급이 되기 시작했기도 했었고요. 일단은 냉장고는 사실 너무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그 얼음을 가지고 보관하는 기술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가 바로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근데 세탁 같은 경우에는 손빨래 했을 거 아니야. 손빨래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막 겨울철에 손 추고 이런데 세탁기 있으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세탁기가 먼저 보급이 되고 나중에 냉장고가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동차는 이제 60년대 중반부터 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17번 해보죠. 117번 1973년 일본은 변동환율제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 후에 1970년대 생긴 일본 경제의 변화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이것은 4번이 정답인데 이 문제도 오답률이 꽤나 높은 선지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N저의 진행에 의해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고 제1차 석유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다른 자료를 좀 보여드릴 텐데, 예전에 수업 때 한번 보여드렸고, 요 자료 기억하시나요? 요 자료를 보시면은, 자, 그 당시 상황에서 화폐 가치에 맞춰서 N 저냐, N 고냐, 이런 거 나타난 그런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73년에 갑자기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73년에 갑자기 올라가고 있죠. 자, 뭐냐면은 그동안 고정환율제로 유지돼 있었잖아요. 1949년부터 1971년 그때까지 스미소니언 협정까지는 1달러 360엔이었고요. 스미소니언 협정 때 잠깐 1달러 308엔이 됐지만 그 와중에도 평가로는 N저였다고요. N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 물론 1달러 360엔에서 1달러 308엔이 된 것은 N고가 된 거죠. N고가 된 거지만 그 무역을 할 때 N저가 유리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N저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눌려있던 것이 73년에 변동환율제가 되면서 갑자기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솟구쳐 오르. 여기 119번에 나오는 문제에서 그 내용이 조금 더 면밀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뒤에 문제인데 보세요. 여기가 다 그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계속 71년 그 스미소니언 협정까지 360엔이잖아요. 그러다가 스미소니언 협정 때 갑자기 308엔이 되잖아요. 여기가 71년이라고요. 71년 11월인데 그 다음에 73년에 갑자기 바뀌면서 여기 변동환율제가 되면서 N고가 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 흐름입니다. 73년 2월이었어요. 73년 2월에 N고가 됩니다. N고가 되는데 이때 왜 갑자기 또 떨어져? 석유기. 73년에 석유위기. 그러니까 올랐다가 몇 개월 뒤에 73년 10월이었거든요. 73년 10월에 갑자기 또 석유위기가 나와서 N저가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다가 자 여기서부터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4번 선지랑 연결되는 거라서 이렇게 계속 N저 흐름이다가 여기서 갑자기 또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죠. 이게 한 76년 무렵인데 자 석유 위기가 갑자기 심각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공장들이 경영하기가 어려워지죠. 우리 이거 배웠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는데 불황이 지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냐면은 NL을 한다고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경영 합리화, 그러니까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때 무렵에 나온 것이
아주 작고 연비가 좋은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은 전자제품 이런 것들 더 기술이 더 좋아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수출 회복력이 다시 살아나면 이렇게 N고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따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반 수제 관련해서는 N조가 아니고 N조. N조가 바로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N조라고 했기 때문에 수출은 잘 안 됐지만 수입품은 싸졌어요. N조면 수입품은 싸지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저금리 정책이 취해져서 이른바 버블 경제가 발생했다. 버블 경제는 요 시즌이 아니고 198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 후반 이겁니다. 뒤에서 배울 플라자 합의 때문에 1985년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버블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 3번 IMF 8조국에 이행하고 자본의 자유화가 진행됐다. 자, 이런 얘기 있거든요. 1963년에 가트 12조국에서 가트 11조국이 된다. 그리고 1964년에 IMF 14조국에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IMF 8조국이 된다. 이런 말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취급을 당하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63년, 64년. 그래서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별 배려를 안 해줄 거야 이런 말이야. 너네는 무조건 자유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외환거래 자유해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시기가 아니고 64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자, 4번이 정답인데요. 방금 설명을 했다시피 N고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경영 합리화를 했다.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원재료비를 제일 줄이고 생산량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고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76년 무렵에 극복을 했다. 자, 118번 가보겠습니다. 118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 경제의 역사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3번이 정답입니다.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는 1990년대 초 버블 경제의 붕괴와 함께 끝났다 이렇게 나왔는데 고도 경제 성장기가 끝난 것은 버블 경제 끝날 그 무렵이 아니고 73년이잖아요. 55년부터 73년이 고도 경제 성장기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아닙니다. 물론 버블이 무너진 게 90년대 초반에 맞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일본을 포함한 선진 5개국. 여기서 선진 5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서독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플라자 합의를 해가지고 달러, 야스, 엔, 다카가 시정되었다. 이거 계속 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정되었다는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다카, 엔, 야스가 시정된 거라고요. 달러, 다카와 엔, 야스가 고쳐져서 달러, 야스, 엔, 다카가 된 거죠. 알겠습니까? 시정이 됐다는 고쳐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N 다크가 된 겁니다. 시정되면. 자, 그 다음에 제1차 석유 위기를 계기로 일본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난다. 이거는 앞서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물가 상승과 불황이 동시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 73년. 그 다음에 조선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군이 일본에서 대량의 물자 조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만 일본은 공황을 맞이한 게 아니고 특수 경기를 들었다. 잘 나가게 됐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1950년부터 53년까지 있던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55년부터 고도 경제 성장을 맞이하잖아요. 네,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9번 아까 전에 봤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일본 엔의 달러 대비 환율에 대해서 어느 지점으로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흑점으로 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다른 것을 보시오. 일단은 1번을 보면은 닉슨 쇼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닉슨 대통령에 의한 교환 정지의 발표 이게 닉슨 쇼크잖아요. 요때가 71년 8월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1년 12월에 스미소니언 협정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1달러 360엔에서 1달러 308엔으로 올랐다. 이 얘기가 요 무렵 얘기고요. 합의가 정답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잠깐만. 여기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73년에 변동환율제로 바꾸자마자 갑자기 올렸다가 석유 위기를 맞이하면서 또 엔저가 됐다가 경영 합리화로 극복하면서 다시 오르잖아요. 다시 오르는데 요 무렵에 왜 떨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요때 2차 석유 위기 1979년이거든요. 요때 2차 석유 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줘야 될 것은
제가 아까 좀 찾아놨는데 신자유주의 1980년대 사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인데요. 레이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맡겨요. 세금 줄이고 세금 지출 줄이고 세금 내는 거 국민들한테 세금 걷는 것도 줄이고 시장에 알아서 하라. 규제도 줄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고금리 정책을 했다. 여기 나오죠. 고금리 정책을 왜 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상승 막으려고. 그러니까 투트랙을 갖다 소리요. 일반적으로 시장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저금리잖아요. 근데 고금리 정책을 했다. 고금리 정책을 하다 보니까 세계의 돈이 미국에 쏠려. 세계의 돈이 미국에 모이면서 그 막은 일본 엔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쭉 다시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이 또 수출이 잘 돼. 예, 그래서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인위적으로 그 당시에 시장에서 일본 엔의 가치가 240, 250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플라자 합의에서 인위적으로 150 수준으로 올려버렸다. 예, 그래서 일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면 경직되잖아요. 경제가. 경직되는 그 일본 국내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췄고 그러면서 누구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면서 버블이 발생했다.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인해서 버블이 발생했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85년. 그 다음에 아시아 통화 위기. 아시아 통화 위기는 1997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때 그 1997년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버블 붕괴를 이미 맞이를 했고 그것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97년이면은. 그래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하고 있었어요. 저금리 정책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요때도 N저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경영 파탄 이게 2008년인데요. 자, 이거는 참고로 알아주세요. 2008년은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 회사잖아.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제2의 세계 대공황으로 불리는 사건이라고요. 그러면은 요 당시에는 달러의 신뢰가 떨어졌겠지. 응. 달러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그 돈이 요때는 일본으로 가요. 일본으로 가면서 2008년에 N고가 급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알겠어요? 자, 120번 갈게요. 120번. 1990년대 일본의 금융시장에 관한 사건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깊게 들어가면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라서 꼼꼼하게 천천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새롭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애초에 여기는 그 공정거래위원회 이 말 때문에 틀렸어요. 왜냐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때가 아니고 1947년이잖아요.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과점 이렇게 하면서 불공정한 거래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47년 전쟁 직후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이 강화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있거든요.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 버블 붕괴 이후잖아요. 버블 붕괴 이후에 요때 이거 참고로 하나 적어두세요. 1998년에 그 금융감독청이 만들어지고 이게 2000년에 금융청이 되거든요. 그냥 금융청이라고 하셔도 돼요. 이게 만들어집니다. 98년에 금융감독청이 그냥 2000년에 이름이 금융청으로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금융청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때 다시 한번 말할게요. 기본적으로 여기 4번에서 정답이잖아요. 프리, 페어, 글로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이념하에 일본판 금융 빅뱅이 게시됐다. 이 당시에 수상이었던 하시모토 류타로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면서 프리가 뭐예요? 자유잖아요. 자, 이제 더 이상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고 시장에 맡길게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유예요. 근데 일본은 이 당시에 버블이 붕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는 하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유인데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처벌할 거야.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퇴출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감독자로서 금융청을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능은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불량 채권 문제나 금융 자유화에 의한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 호식순단 방식으로 불리는 금융정책이 시작했다. 호식순단 방식은 뭐냐면은 고도경제 성장기부터 오히려 버블 붕괴 이전까지 있었던 방식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정부가 어떤 은행도 망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은행은 금리가 똑같아야 돼.
모든 은행은 수수료가 똑같아야 돼. 그리고 요즘에는 은행들끼리 경쟁하잖아요. 경쟁하면서 각 은행마다 막 상품도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대출 상품 만들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경쟁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가지고 막 그 당시에 정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어요. 어떤 은행이 새로운 정책을 하려고 했을 때 승인하지 말고 그냥 다 같이 망하지 않고 가자 이런 식으로 갔다고요. 예. 그래서 호송상담 방식은 오히려 90년대에는 중단된 걸로. 보호를 더 이상 해주지 않았다고. 중단됐다. 이 말이 잘 이해되세요? 이제까지는 은행업을 하면은 안 망한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왜? 아무리 실력이 없는 은행이어도 정부가 보호해 주는데 어떻게 망해요? 안 망한다고요. 근데 이때부터는 그냥 시장에 맡긴 거예요. 실력 없는 은행이야? 그러면은 나가리 되는 거.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소리입니다. 자, 미국의 서브프라임 론 위기에 그 발단이 된 금융위기에 의해서 금융기관의 파탄이 이어졌다. 이게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내용인데 리만 브라더스 사태 2008년의 얘기이기 때문에 90년대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답인데, 프리 페어 글로벌 다시 한번 하죠. 프리는 자유롭게 바뀌겠다. 시장한테 바뀌겠다. 그 말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 규제하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 이런 말이라고요. 그때부터 은행들끼리 서로 경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책에서 배웠지만 뭐가 또 있냐면은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이런 게 원래는 그 일밖에 못했었는데 이제 다른 일까지 할 수 있게 돼요. 은행만 하던 기업이 증권업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것도 풀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페어는 이제 공정이에요. 공정. 공정이 쉽게 말하면은 방금 전에 말했었던 손당 방식 안 할게. 국가가 직접적으로 막 망하는 기업, 망하는 은행 안 보호해 줄게. 그냥 공정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위에서 말했지만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금융청에서 퇴출시킬 거야. 여기 이제 페어, 공정. 그리고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외환 거래가 이제 자유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개인들이 원래 외국 돈을 마음대로 살 수 없었거든요. 소금도 만들어 못하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게 된 게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환 거래 자유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번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큰 손실을 안고 금융시장이나 국민 경제에 영향을 끼쳤는데 이것에 대해서 취해진 정책적 대응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금융시스템 개혁법 이거 일단 밑줄 쳐둘래요? 금융시스템 개혁법 이거 밑줄 쳐두시고 그게 뭐냐면은 하시부터 류타로가 금융 빅뱅했다고 방금 배웠잖아요. 그죠? 금융 빅뱅을 하기 위한 법이에요. 금융 빅뱅을 하기 위한 법이니까 이거는 있긴 있었습니다. 앞에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근데 금융시장의 규제가 강화되었다. 자 보세요. 이 말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고요. 봐봐. 규제가 강화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맞다고. 그렇지만 감독이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퇴출시킨다는 거지 규제를 한다는 게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의 자유화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정답. 금융기관의 패턴에 대비해서 예금이 전액 보호되었다. 요 말이 바로 우리가 앞서서 배웠었던 페이오프 동결이라는 말이에요. 페이오프 동결. 이것도 말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K-OFF라고 하는 것 자체는 1천만 N 플러스 이자까지만 보호해 줄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K-OFF랑 그래서 K-OFF 동결이랑 다른 말이에요. 다시 K-OFF는 너네가 저축을 했잖아. 은행에 예금을 했잖아. 그러면 은행이 망하더라도 국가가 천만 N 그리고 이자까지는 돌려줄게 이 말이라고. 근데 버블이 붕괴하고 나서 사람들이 내가 저축해둔 돈 없어질까봐 이제 그거 찾으라고 이제 러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막기 위해서 페이오프를 동결한다는 말은 은행이 망하더라도 국가가 전액 보호해줄게. 전액 보호해줄 테니까 제발 찾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오프랑 페이오프 동결이랑은 다른 말입니다. 페이오프 동결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의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바젤 합의에 기반해서 BIS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바젤 합의, BIS 규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 내 돈 비율을 은행도 기업이잖아요. 은행의 내 돈 비율을 최소한 8%로 유지해라 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대출을 촉진하는 게 아니고 대출을 오히려 억제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 돈을 못 빌려주잖아. 그러니까 대출을 촉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참고로 좀 아시면 좋겠는데 여기 관련해서
바젤 합의라고 하는 거, BIS 규제라고 하는 것은 1988년에 시작되긴 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때 참여한 건 아니고요. 버블이 붕괴하고 나서 1993년부터예요. 그거 하나 적으세요. 1993년부터 바젤 합의, BIS 규제를 참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의 연쇄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데 X를 해놓으시면 돼요. 어,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고 하는 말은 정부가 돈을 투입했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아까는 계속 연결되는 말인데 완전한 시장에 맡긴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맡깁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요. 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한테는 처벌합니다.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 중요한 은행 있잖아요. 국가 입장에서 중요한 은행은 이 은행이 위험을 맞이했을 때 국가가 도와주기도 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다. 모두는 아니고 그런데 도와주긴 했다. 좀 복잡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2번. 제2차 세계대전에 패배하고 점령하에 놓였던 일본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많이 도입되었는데 이것들 여러 제도 가운데는 일본 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을 했지만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함께 오히려 장애가 되어서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제도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점령기에 정해졌던 법정 노동시간의 상한은 성과주의에 기반해서 임금체계가 일반화됐기 때문에 현재 철폐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전에도 문제 나왔지만 지금도 주 40시간이라고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고 점령기에 만들어졌던 소규모 자작농을 특징으로 한 농업은 식량 자급을 지향하고 현재 법인 경영 노험이 허용되겠다. 이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썼잖아요. 2009년부터 법인한테도 허용을 했단 말이지 법인한테만 허용된 게 아니잖아요. 개인도 당연히 농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이 정답인데 점령기에 금지되었던 지주회사가 경제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현재 해금되었다. 금지가 풀렸다. 자, 그 50년이거든요. 1947년에 지주회사가 금지되었다가 1997년 방금 전에 금융 빅뱅에서 봤었던 하시모토 류타로 때 그때 97년에 해금돼서 지주회사 재벌이 다시 한번 탄생을 합니다. 자, 4번. 점령기에 도입된 금본위제는 닉슨 축구를 계기로 현재 관리통화 제도로 대체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는 맞는 말이야. 관리통화 제도로 대체되고 있죠. 그런데 점령기에 금본위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죠. 도입되지 않았고 1944년에 뭐 금달러 본위 제도가 도입되긴 했습니다만 123번 국제적인 금융 시스템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 업무에 종사하는 은행 간의 불평등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에 대해서 통일 기준의 적용이 합의되어서 이것을 바젤 합의라고 부르는데 1993년 3월에 일본의 은행도 본격적으로 적용했다. 제가 방금 말했던 내용 88년이 아니고 93년에 참여합니다. 이 기준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4번입니다. 4번. 이 말을 헷갈릴 수 있는데 대출액을 얼마까지만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이라고 하면은 할 만큼은 적어도 가지고 있어. 나머지 최소한 92까지만 대출해줘. 이래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자기 자본 비율의 하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8%를 하란 말이 아니라 아무리 적어도 8%는 해 10% 해도 돼요. 그래서 대출이 오히려 억제가 됩니다. 대출이 억제가 되면서 오히려 기업들이 돈을 잘 못 빌리게 되면서 요거에 대한 약간 안 좋은 평가로는 버블 붕괴가 조금 더 심각화됐다. 왜냐면 기업들이 돈을 못 빌리니까. 이렇게 됐던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 신용침조에서 배웠었던 예금 준비율, 예금 준비금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일본의 예금 준비금이 1%라고 예금 준비율이 1%라고 가정해봐. 봐봐. 근데 예금 준비율은 뭐예요? 예금을 받은 돈 중에서 일부를 중앙은행에 맡기고 이게 말이잖아요. 근데 예금이 애초에 은행 돈이 아니잖아요. 예금은 남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자본이 아니고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이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은행이 예를 들어서 대출해주면은 이자 받잖아요. 그것은 은행의 재산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은행의 재산 중에서 8% 예금하는 거예요. 예금이 아니고. 그래서 예금 준비율이나 자기 자본 비율은 전혀 다른 얘기다. 마지막 문제. 다음 그래프는 일본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시계례로 시간 순서로 배열한 것인데 그래프 가운데 A와 B는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주요한 요인으로서 다른 것은 1번입니다. 1번이 제1차 소비액이 1973년인데 이때 전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은 근데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게 73년이 아니고 74년이에요.
그러니까 73년에 석유 위기 때문에 74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예, 그게 최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세계 금융위기 2008년 오늘 세 번째 나오는데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또 마이너스 성장하고 0.1% 지수는 2011년이에요. 그래서 그랬고 자 수고하셨고요.